자, 이번에 이제 사료 내용은 이제 보죠. 요 사료는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좀 건너뛰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43 페이지 펴 보세요. 140 페이지 펴 보세요. 140 페이지. 그러나부터 인제 볼게요. 요 그러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료 선택하고 편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제 어떤 그 주관적 감정이 주관적 그 관점이나 해석이 개입된다. 요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사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뭐냐면 주관적 관점이 개입됐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료의 진위나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회 비판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제 수업하는 교사들도 이걸 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사 인식과 관점이 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례가 좀 밑에 있어요. 그럼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사료의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담고 있기보다는 그걸 편집하고 해석한 것이다. 자, 이 때문에 사료에서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맞는 삶의 해석이나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편견이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역사 연구에서 사료의 진위나 신뢰성을 가리키는 사료 비판 과정을 거쳐서 후에 진행된다 했는데, 요 사료 비판 과정이 인제 그 외적 비판, 내적 비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요런 것들이 인제 그 파란 책에 있어요, 파란 책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파란 책 강독할 때 좀 다시 언급하고요. 자, 교재를 사료로 활용할 때는 사료의 이와 같은 성격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냐면 교사의 역사인식이나 관점이 작용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사료에 대한 표현을 달리하거나 평가에서 차이가 난다. 심지어는 사료 내용 자체가 다르거나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긴 한다. 자, 이 예가 좀 있는데, 예컨대 보면 그 역사 사실을 기록하더라도 유학자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되게 정제된 언어로 서술되어 반면에 승려의 일원이 펴낸 삼국유사는 전해 들은 토론을 그대로 싣고 있다. 자, 예를 들어 지중왕의 이제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는 왕은 몸집이 크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기록돼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왕은 은경의 길이가 1척 5천이 되고 배우자가 얻기 어려워 사자를 삼도에 보내어 구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지증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얘기를 가장되고 인제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것들 그대로 옮겨줬는 옮긴 데 반해서 삼국사기는 이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좀 현실적으로 인제 바꿔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요런 표현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삼국유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의미가 없냐? 어 팩트 측면, 일어난 사실 그 자체에서는 삼국유사가 좀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볼 때는 오히려 삼국유사가 이런 게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 일어난 사실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 팩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해석적인 측면에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 자체를 받아들인가에 대해서는 삼국유사가 훨씬 더 정확히 기록을 할 수 있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인제 좀 있고,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역사서 간의 서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 사실에 평가를 할 때인 경우가 많다. 자, 십자군 전쟁을 보는 관점은 유럽과 이스라엘 기록에서 큰 차이가 있다. 몽골의 저항에서 싸운 삼별초에 대한 평가도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선 중종 때 대표적인 살인으로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조광조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진 이순신에 대한 평가도 당시 사료인 선조실록과 유승의 진비묘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거는 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인데, 선조실록은 선조의 동선에 따라서 선조의 발언을 통해서 인제 구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조가 이순신을 별로 안 좋아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순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좀 부정적인 관점이 많이 적혀 있는 반면에 유성룡 같은 경우에 이순신의 그 형의 친구예요. 가까이 지냈고, 이순신을 뭐냐면 청구했던 사람도 유성룡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냐면 사료에 이제 뭐냐면 편찬하는 저순한 역사가 대한 시선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이같이 이제 사료나 기록이 평가가 엇갈릴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떤 사료를 중시하냐에 따라서 역사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반되는 관점이 있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사료 학습할 때는 교사는 자신의 역사 인식이 들어맞거나 미리 정해져 놓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료를 선택한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료는 그 중요성에 관계없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료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관점을 달리할 경우 교사는 이 사료를 수업에 사용하기에 앞서 내용의 진위는 물론 그 사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사의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 논쟁이 있거나 모순된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진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사료의 내용의 진위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 사료가 해석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기출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료의 출처 있는데 그냥 사료 출처를 건너뛰고 그 몇 페이지 보시면요. 어, 사료 해석의 유용점과 선정 기준을 좀 볼게요. 하한 책 페이지 144페이지 펴보세요. 자, 144페이지인데 145페이지 봐야 되겠네. 145페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료학습 장점을 좀 보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같은 역사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 인식을 보이는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장점이죠. 자, 이를 위해서는 큰 차이가 있거나 서로 반대되는 평가나 관점을 가진 사료도 존재할 경우 양쪽을 모두 소개하도록 학생이 비교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뭐냐면 그 상호 비교를 통해서 역사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냐면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료학습의 이제 장점을 보면 자, 사료학습은 동일한 내용이 지루하게 반복된 걸 방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학생들 흥미를 갖고 다양한 사료를 접함으로써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 관련된 내용이죠. 예. 요 사료학습 장점은 파란 책에도 있어요. 파란 책에도. 그래서 파란 책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자, 사료학습 장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152페이지 펴보세요. 파란 책 15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료학습에서 이제 장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사료학습 장점. 예.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사료학습은 다음과 같이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첫째로는 학생들과 하여금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 속에 기술된 내용과 이후 역사에 해석된 내용을 구분하고 다른 동시대의 자료들과 비교를 통해 사료에 기술된 내용이나 왜곡된 것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팩트와 견해를 구별할 수 있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료학습 장점의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역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진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된다. 역사적 자료, 그러니까 사료는 불완전하며 역사적 진술은 이들 사료를 의거해 기술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일 뿐이다. 때문에 한때 전설로 알려진 해석도 새로운 사료나 유물이 발견되면 수정되어야 하며 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시대나 역사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사료를 통해서 해석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역사 지식 생성 과정에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거하고 요게 또 바로 분리돼서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식의 과정을 이해 알 수 있다.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자, 셋째로는 역사적 사료들은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역사 자료를 직접 접하고 다루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료가 역사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 및 종착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역사가들에 의한 교과서 기술 내용이 바로 사료의 기초인 걸 깨닫고 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모색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사료학습 장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볼 게 이제 녹색책 다시 들어가서 사료 선택 기준이 있어요. 사료학습에서. 예. 요게 예전에 어 시험문이 나왔죠. 19년 2차 기출인가? 그때 한번 나왔 아니 19년 논술형 문제 때 한번 나왔어요. 역교동 관련돼서 10 점짜리도 문제 나왔는데 사료학습 나오고 나서 선정 기준 관련된 내용을 써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노란 책이 있는데 일단 녹색 책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그래서 적절한 사료 선택 기준. 야, 그래서 보면 학습의 내용과 관련이 깊어야 된다. 학습 과제나 문제 해결에 알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해야 된다는 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도움이 되거나 역사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의 능력이나 발달 단계에 맞춰야 된다는 거. 학생들이 내용에 이해하기 어렵거나 분석, 해석 등의 활동에 하기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사료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교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택해야 된다. 학습 주제나 수업 내용에 관련이 있거나 거기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에 다른 사실들이 많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역사 주제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교재로 삼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료의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료의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신뢰성이 확인된 사료를 택하는 게 바람직하고 일반적으로 시기, 작자, 출처가 분명한 게 좋다. 자, 번역된 사료일 경우에는 번역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 번역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료 선택 관련된 기준에 관련해서 노란 책에도 있어요.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368 페이지 펴 보세요. 그래서 사료 선정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데 한번 읽어보면 자, 사료는 학습자에게 역사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역사의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성 관련된 내용이고 자, 사료는 학습 내용에 직결되는 것으로 역사 학습 과정이나 문제 해결에 알맞는 것을 선정해야 된다. 내용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사료는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는 걸 선정해야 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원사료 1차 사료나 어려운 한자로 된 사료로 사용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통계, 도표 등 활용한 걸 무리가 있다. 능력과 발달성을 바탕으로 이제 바탕으로 둔 거고, 자, 사료 역사가에 위해서 가치와 증빙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선정해야 된다. 역사가에 위해서 판정되지 않는 사료는 사료로서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가치와 증빙성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 사료는 시기와 작자 및 출처가 분명하게 선정이 된다. 근원상. 문헌 및 문서 자료는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번역된 권위 있는 단행본이나 문구판을 선정해야 된다. 번역의 정확성을 고려해야 된다. 정확성 관련된 내용. 사료는 문자에 의해서 서술된 자료에도 비서술적인 자료와 보조과학적인 사료도 선정하여 활용해야 된다. 다양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사료 학습의 문제점을 이제 또 볼게요. 자, 사료 학습 문제점은 몇 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녹색책 146 페이지 펴 보세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2번 정도 나왔는데 이 사료학습의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자, 사료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 사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런 사료들은 자료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탐구 활동이 힘들어지며 수업에 흥미를 느끼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있고 학생들이 사료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료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지 않고 요즘 나오는 사용된 용어나 서술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국사나 동양사 수업에 주로 사용하는 원사료는 대부분 한문어로 된 것이고
된 것들이며 서양사 관련된 사료는 영어나 그 밖에 외국어 서술돼 있다. 번역된 그 것이라면 한국사 자료는 한자식 표기가 많으며 세계사 자료는 적절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문장이 어색하거나 학습에 맞지 않은 번역으로 사용하는 게 많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어려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탐구 활동에 흥미가 있고 그다음에 사료들을 사용할 때 외국어 번역이 잘 안 돼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을 보면 두 번째 대처 방안은 뭐냐면 이거죠. 번역된 사료일 경우 대부분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하게 표현을 바꾸고 편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있고 여기 앞에 이제 첫 번째 대처 방안 있죠.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예. 공부하는데 사료를 이용할 때 어려움 느낀다. 첫 번째 대처 방안이죠. 그래서 사료가 역사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경우가 많다. 배경지식이 없으면 그다음 사료를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때 이제 사료들은 교사가 추가를 담보다 다른 자료와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처 방안이 이렇게 뒤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사가 추가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를 함께 사용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번역할 때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교사가 학생들 수준에 맞게 편집해야 된다. 뭐 요렇게 두 가지 문제점과 두 가지 대처 방안이 있는데 그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비판적 역사 읽기 관련된 내용이에요. 녹색지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48 페이지 펴 보세요. 대개 이제 사료학습 모형 관련돼서는 이제 녹색책에 있는 그 비판적 역사 읽기 모형하고 그다음에 또 어간책에 있는 사료 활용 방안이 있어. 예.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은 안 나왔고요, 지금까지. 사료 활용 방안 관련돼서 01년하고 09년에 두 번 나왔고요. 객관식 기출 문제 때 그와 관련된 또 선지도서 하나 나왔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녹색책도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한 결과 노란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 노란책에 있는 내용 좀 보세요. 노란책은 거의 읽지는 않지만 사료학습 부분만은 좀 떼어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 발제도 할 필요는 있어요. 자, 비판적 역사 읽기를 좀 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148 페이지죠? 아, 잠깐 여기 볼 때 147 페이지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다른 모든 수업과 마찬가지로 사료학습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일깨우고 사료를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 이를 위해서 학생들 역사 교재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비판적 읽기 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비판적 읽기의 유용점 을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용점. 자, 첫 번째로는 비판적 읽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은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료탐구와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 서술할 수 있는 설 제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읽기의 교수학습 방법의 유용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유용점보다는 수업할 때 유용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에 이제 단계가 나오죠. 단계가. 예. 그래서 요 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뭐 사료학습 과정이 있는데 뭐 요거 표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져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만 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자, 1 단계는 새로운 역사 지식의 생성을 위한 가설을 세우는 단계. 이게 1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제 그
그 가설을 관련된 사료 수집과 해석을 하는 단계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 이 뭐하고 비슷한 거 보시냐면 탐구학습하고 비슷하죠. 탐구학습. 대개 보면 탐구학습을 이용해서 사료학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설 설정하고 그 관련된 사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탐구학습하고 사료학습하고 연결돼서 문제를 좀 많이 내요. 예. 그래서 탐구학습, 사료학습은 비슷 어 거의 비슷비슷하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과에서 사료학습할 때는 탐구학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탐구학습이나 사료학습이나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 단계에서 인제 사료 수집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가 2 단계 사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사료 수집 단계는 학생들의 역사 탐구 경험에 따라서 달리 구성된다. 예를 들어서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관련 사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제 어 그 사료 수집을 했으면 이제 해석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요거는 사료 수집이고 요쪽 부분은 사료 해석이죠. 자, 사료 해석은 그 사료가 말해 주고 있는 내용의 내적 논리가 정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어 여러 사료 간의 어떤 내용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인제 요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 1 같은 이제 절차를 밟아 갖고 사회 비판 분석을 어 했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제 볼 게 뭐냐면 음 그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 그 보면 첫 번째로는 교육 과정상의 진도, 시험, 출제 평가 그밖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위와 같은 이제 단계를 거친 사회화로 수업은 실천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수업이다. 시간적 여유가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이러한 수업은 사료를 활용하는 데 능력을 단계적으로 훈련하거나 사료 활용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료의 본질이나 사료 비판, 사료 해석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선행되어야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사료를 어 활용하는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제 뭐냐면 실제 수업 과정을 할 때 이제 어려운 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인제 있고 여기 요컨대가 이제 이게 요컨대가 앞거를 인제 뭐냐면 요약한 건데 이건 좀 그러네. 예. 하여튼 뭐 요컨대 해 갖고 여기가 인제 뭐냐면 요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요게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요컨대 뒤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학생들 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료 분석이나 사료 비판, 사료 해석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먼저 선행하고 나서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뭐냐면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에 대화,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인제 얘기한 거고요. 자, 따라서 여기부터 인제 교사의 지도 방안이 나와요, 따라서부터가. 첫 번째 지도 방안은 뭐냐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를 해석할 때 검토할 측면들을 지도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도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사료의 본질은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하고 몇 개의 사료와 지문을 구성된 학습 활동이나 사료들 규제도 채택한 문답식 수업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학상적 사고를 자극하는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교사의 이때 이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비판적 수업 모형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요걸 쓰시면 되겠죠. 세 가지 정도. 아니면 이제 요컨대와 관련된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지도 방법.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 노란 책 부분 있죠? 이 노란 책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인제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노란 책 372 페이지 펴 보세요.
자, 문헌책 328 사료 활용 방안 있죠. 자, 사료 활용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산적 접근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단원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예. 요거 두 가지 방법도 기억을 해 두세요. 요것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고 09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한번 언급됐어요. 그 선지에 있기 때문에 봐 두셔야 돼요. 자, 보면 분산적 접근 방법은 본시 수업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3단계의 과정에 따라 도입, 전개, 정리의 과정에 따른 일반적 지도 방안을 방법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선종 관련된 고려의 선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 때 뭐 신문 28조 언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태조와 관련된 내용 할 때 훈요 10조를 언급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분산적 접근 방법이야. 분산적 접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수업 모형이나 지도안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단원 접근 방법이 뭐냐면 아예 그냥 사료 자체를 하는 거야. 사료 학습 자체를.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하다가 강의 수업하다가 사료를 그냥 인용하고 발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료 학습 단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단원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단원 접근 방법은 사료학습과 그 자체의 한 단어 설정하여 사실탐과 의미탐을 하도록 하며 그리고 인제 사료학습은 연중 4에서 6회 예 그 한 해에 두세 시간을 요할 정도 실시하여 역사 연구 방법을 채택한 방법이다. 아 진짜 현실성 없죠. 이 사람들 그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떤 교수님이 쓴지 모르겠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무슨 사료학습이 어떻게 그 4에서 6회 하고 두세 시간을 하면 어이구 거의 뭐 18시간 20시간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 예. 근데 이런 거를 써 놓고 있어. 이건 뭐 외국에서 어디서 논문에서 갖다 뺏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현실성 없는 내용을 여기 적어 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다물어야 되겠죠? 자, 하여튼 있고 요 단원 접근 방법은 분산적 접근 방법과 좀 다르게 뭐냐면 이 수업 모형이나 지도안이 필요해. 별도의 어떤 수업 모형이나 지도안이 필요한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료 학습 절차 있죠? 단원 접근 방법. 그 수업 모형이 있다는 거는 단원 접근 방법이야. 예 단원 접근 방법. 그래서 이 단계가 예전에 두 번이 나왔어요. 두 번이 01년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09년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사료 학습 단원 선정. 그다음에 사료 학습에 대한 진단 결과 실시. 요 진단 결과 실시 되게 중요해. 요게 이제 두 번 나왔어. 요거 자체만. 그다음에 인제 지도 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도 과정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 학습 평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1 단계하고 인제 뭐 3 단계, 4 단계, 5 단계 각자 읽어 보시고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진단 단원 선정을 했으면 이때 산호 선정을 하죠. 어.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네. 요거는 어차피 이제 아까 했으니까 그 그때 노란책하고 녹색책 있는 내용 암기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진단검사 실시 좀 볼게요. 자, 사료학습 단원이 선정되면 교사는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단원의 교재에 대한 관심도와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그 단원에 대한 교재의 관심도와 흥미도, 기존의 학습도와 자료 처리 능력, 학습 환경, 요구 사항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실태를 파악한다. 자, 진단 검사는 지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지적, 정의적인 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진단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때 이제 교사의 역할이 나와요. 교사는 진단 검사 결과를 잘 정리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이게 교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도 계획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도 과정이 넘어가는데 요거는 인제 여러분들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료 활용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이제 하나 더 보충하자면 그 사료 관련된 내용에서 더 한번 추가해서 볼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그 사료학습 관련돼서 인제 앞에서 오늘 사료 종류 같은 것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파란 책 44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파란 책 44 페이지 중에 인제 그 테스트 비판 관련된 내용이 문제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44 페이지에 보면 사료는 크게 인제 성문성, 목적성, 동시대성 같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정통적인 구분은 사료는 기록과 같은 문자 자료와 그러니까 유물, 기념물, 무형적인 정서 같은 비문자 자료도 구분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사료는 그것이 만들어진 동기에 따라 구분되게 되는데 블로그는 사료들 저서나 문서와 같이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사료와 조개더미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 무작위로 지적된 그 사료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기록의 대체로 여기에서는 대체 여기에서는 기록을 대체로 사실에는 의도적 전수미라고 한다면 유무는 무의식적 전수미라고 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문성하고 목적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문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게 글자가 적혀 있느냐, 글자가 적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 적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패총이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문자 자료잖아. 글자가 안 적혀 있죠. 목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료를 만들 당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느냐 그건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목적성이 분명하죠. 이걸 이제 후대에 전달해 주겠다. 이 사실을 그 목적성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패총 있죠. 뭐 중석기 시대 때 신석기 때 패총 같은 게 조개더미잖아요. 근데 이 패총은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이야. 이걸 남겨 갖고 후대 사람들이 뭔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근데 후대 이제 고고학자들이 패총을 보니까 온갖 연예 생활 그 뭐냐면 생활 물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 이제 중석기나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목적성 여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동시대성인데 동시대성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여기. 자, 동시대성은 거기에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날 때와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 구분된다. 이거 구분 명확히 해 두셔야 되겠죠. 자, 1차 사료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유물이나 쓰여진 저작물을 가리키고 1차 사료는 역사가의 원론적인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기본 자료고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 1차 사료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사료는 뭐 문자 사료도 있고 비문자 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성질을 지닌 뭐 용의 주도하기 어떤 목적성 가지고 만든 논문들, 당시의 기술적 설명문들, 그다음 문학이나 비언어적 자료 이렇게 있고요. 1차 사료는 그 당시에 그 쓰여진 시점이 일어난 시점이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그 사료인데 반해서 2차 사료는 그 쓰여진 시점과 뭐냐면 일어난 사건이 약간 시간을 거리를 두면서 인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자 2차 사료가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자료이다. 자 1차 사료에 대한 설명이나 판단, 견해, 위견 등이 담겨져 있는 것이 2차 사료다. 따라서 1차 사료가 눈으로 보고 들은 직접적인 증거라면 2차 자료는 이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한 상황적 증거이며 1차 자료가 목격자의 생생한 증거라면 2차 자료는 전해 들은 자료, 전문 자료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건너건너에서 이제 보는 거죠. 듣고 이런 것들은 다 2차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제가 제일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죠. 삼국사기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제일 오래된 거야. 기존에도 이제 역사책이 있었지만 다 불타 없어지고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그 뭐냐면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죠. 요거 예전에 한번 한국사 기출문제 나왔던 게 있어요.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시기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전에 내려왔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짧게는 700년, 길게는 1000년 요렇게 인제 시간 전에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한 건데 이걸 흔히 1차 사료로 활용한다. 왜 그러냐면 1차 사료가 없어. 그래서 1차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 가까웠던 그 삼국사와 삼국유사를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1차 사료 이용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인제 활용에 따라서는 1차 사료, 2차 사료 또 이렇게 달리 활용하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후기 시작자인 유독공에 쓴 발해구는 발해의 역사나 지리를 연구하는 데 이용했다면 요거는 2차 사료가 되는 거죠. 남의 자료를 이제 보고 정리한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유독공의 학문이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용했다면 이건 1차 사유죠. 왜냐하면 유독공 자체의 그 사고나 학문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활용 정도에 따라서 달리 이용한다. 그래서 1차 사유와 2차 사유 구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 객관식 선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1차 사유, 2차 사유는 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요? 동시대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인제 보면 인제 그 사유 비판 방법이 있어요. 사유 비판. 사유 비판 방법에 인제 관련돼서 인제 사유 비판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쭉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 지금 남아 있는 사유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해 갖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럼 왜 하냐? 그 이유가 있죠. 일단은 지금 전해진 자료들은 불완전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걸 인제 메꾸는 작업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사료 자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 그 견해도 되게 많이 실려 있고요. 이런 편집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왜곡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그자대로 믿을 수가 없어. 지금은 우리 보면 이제 일상적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잖아. 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거짓말도 못하고 뭐 순수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한 거는 뭐냐면 숨기려고 하고 기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록하더라도 아주 축소하거나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인제 해석을 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막 뻥 갖고 막 칭송봉대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는 사료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적혀 있어요. 자, 보면 사료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는다. 사료가 알려진 역사의 사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사료 내용은 의식적이거나 아니거나 그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다. 때문에 사료가 전하는 과거의 사실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제 사료 내용의 사실과 견해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때로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료 내용에 따라서 사료를 이용한 사람들을 달리 해석하게 한다. 따라서 사료를 이용하기에 앞서 사료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사료 비판 작업이 필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사료 비판 작업을 인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외적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내적 비판이 있죠. 그다음에 인제 그 내적 비판에 텍스트 비판이 있고 문맥 비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문맥 비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오늘 요게 이제 텍스트 비판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읽어 볼게요. 먼저 외적 비판을 먼저 해야 돼요. 외적 비판은 사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킨 자료. 그 어떤 사료가 진본인지 원본인지를 확인한 것이 외적 비판이다. 그래서 이 외적 비판의 대표적인 게 하랑세기 같은 거 있죠. 이 하랑세기가 신라 시대에 쓰여진 원본이야. 우리가 이제 그 하랑세기 있잖아요. 김대문에. 그게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일제 시대 때 강점기 때 하랑세기가 나와 갖고 막 그러는데 그 하랑세기가 그 당시 만들어진 그냥 그때 당시에 소설책이다. 이게 주장할 수 있고 막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외적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절차를 보면 사료의 저자나 작가가 확인되고요. 사료의 연대를 확인한다는 거. 그리고 원저작의 보존 그 사태를 이제 뭐냐면 확인하고 그 사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적 차이를 추론하고 원문을 복구를 시도하는데 그 사료의 진위 여부가 있고 만약에 위작이면 볼 필요 없겠죠. 근데 진본이라도 도중에 그 안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된 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훼손된 글자도 있고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후대 사람들이 끼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봐줘야 돼.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인제 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은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 뭐냐면 학문도 필요해요. 그 금속학이라든지 공문서학, 또 문자학, 계보학, 화폐학, 연대학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탄소 연대 측정법. 특히 탄소 연대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비석이라든지 금속 문자를 볼 때는 이게 워낙 유물 유적을 볼 때 이게 몇 년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탄소 연대 그래서 반감기를 이용해서 하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그래서 발령강 측정법 전자비 X인데 X 같은 경우에는 마모된 글자, 없어지는 글자 있잖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지워지고 파묻힌 글자들을 X를 써 가지고 거기에 인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게 마모된 글자들을. 자, 그래서 외적 비판은 사회의 역사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역사적 비판을 한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회 진위 여부만 파악하고 내용 분석은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의 역사적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 진위 여부만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료에 담고 있는 내용이 검토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진위 여부만 검토하기 때문에 이 외적 비판을 하급 비판이라고 해요. 하급 비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03년 기출문제인가? 그때 공사 문제인가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외적 비판은. 예. 그래서 탐구학습 방법 관련돼서 또 연관돼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내적 비판을 보죠. 내적 비판. 자, 내적 비판은 크게 인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음. 하나가 인제 뭐냐면 소극적 의미의 비판과 그다음에 적극적 의미의 비판. 두 번째가 인제 텍스트 비판과 그다음 문맥 비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건 이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 관련된 내용이죠. 소극적 비판과 적극적 비판도 인제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인제 많이 겹쳐요. 1 번하고 2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인제 보면 사료의 내적 비판이 뭐냐? 사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신뢰성을 결정하는 자고 역사적 분석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그 넘어 가지고 사료 내용을 이제 보는 거야, 사료 내용을. 그래서 내적 비판의 첫 번째 분류 방법이 인제 그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소극적 의미는 사료 내용의 저자의 능력, 그다음에 자격을 규명하고 약간 이 뭐와 비슷하냐면 그 뒤에 있는 텍스트 비판하고 인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적극적 의미는 사료 내용의 축자적 의미와 첨단 의미를 규명한 거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게 축자적 의미가 뭐고 첨단 의미가 뭐냐? 이게 뭐냐면 축자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포면사의 의미를. 첨단 의미는 그 맥락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그거를 고려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인제 어떤 사람 보고 "너 잘났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잘났다라는 말이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죠. "너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1000년, 2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 사료를 보고 그 적혀 있는 거 보고 "너 잘났다." 아 이게 뭘까?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있어.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 우리 지금 시대에 살아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어떤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예. 언어도 사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너 잘났다."는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맥락을 알아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에서 이제 그것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런 축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첨단 의미를 구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내적 비판은 두 번째 인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텍스트 비판과 그다음에 문맥 비판이에요. 요번에 나온 게 텍스트 비판이죠. 자, 텍스트 비판은 사유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사유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짓된 잘못된 내용, 가정, 말 등을 섞여 있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죠. 자, 예를 들어 관계도 대항비 같은 거 보죠. 관계도 대항비에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인제 뭐냐면 그 뭐 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잔이라든지 그런 말이에요. 동이라는 것은 인제 그 나름대로 고구의 천하관에 따라서 뭐냐면 신뢰를 좀 낮춰 말하는 그 말들이잖아요. 백잔이라는 것은 인제 그 백제를 낮춰 말하는 거죠. 예. 백제의 도둑놈들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인제 밝혀 놓는 것이 텍스트 비판이야. 자 문맥 비판은 뭐냐 이 문맥 비판은 요게 텍스트 비판은 인제 그 글자만 보는 데에 반해서 그 문맥 비판 여기서 보지만 콘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둘러싼 어떤 사회적 환경을 보는 거야, 사회적 환경. 예. 그래서 사료의 그 뭐냐면 나타나 있는 문맥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단순히 문장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함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 목적을 썼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이때 이제는 이 사회를 만들어진 사회 문화적 환경도 유의된다. 자 예를 들어서 전시 검열이나 독재 체제의 문서에서는 흉지나 비유, 수사법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사유 이들 사료를 이용할 경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의미를 단순히 문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당시 사회 전반에 상황을 비춰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예를 드는 게 있죠. 전두환 시대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대중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다만 이제 우회적으로 인제 보도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야 인사.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인제 미국에 쫓겨났잖아요, 전두환 때. 그래 갖고 인제 다시 인제 뭐냐면 돌아왔는데 귀국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이 귀국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재하 인사가 귀국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김대중의 어떤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안으로써 존재감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 요런 것들 할 때 제한사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도 인제 말하면 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또 그 뭐냐면 봐야 되겠죠.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 중에 인제 뭐냐면 그 내용도 있는데 강개토 대왕비의 어떤 문명 비판할 때 과연 일본이 그 당시 독자적 군대를 이끌고 어 그 한반도 남쪽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 발전 단계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문맥 비판에 해당하겠죠. 강개토 대왕을 해석할 때 신멸조 기사를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적 비판이 인근 학문이나 과학 기술에 도움이 받는 데 반해서 내적 비판은 역사학이나 다른 연구 성과의 바탕으로 역사가의 예상 해석이 보통이다. 또한 외적 비판이 단지 사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킨 작업이라면 내적 비판은 외적 비판을 토대로 사회에 적극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급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외적 비판은 반대로 이거 하급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사료 비판 중에 외적 비판하고 내적 비판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네, 설명을.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한번 그 파란책에 있는 사료의 이제 종류 관련된 내용들 한번 그 강독을 했고요. 다시 인제 뭘로 보냐면 연표로 넘어가죠. 연표. 이제 연표 역사지도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요. 요때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7 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97 번입니다. 자, 녹색책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149 페이지에 이제 연표가 있거든요. 연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문장을 보면 자,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표를 말한다. 어, 그래서 역사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단순히 표시할 수 있고 사건이 지속된 기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건들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가가 역사 사실의 변화와 시대적 성격을 다루는 교과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역사는 연표는 학습 자료로서 중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비롯한 여러 역사책 연표가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연표의 정의와 그다음에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보면 연표학습의 장점이 나와요. 연표학습의 장점. 음.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연표학습의 장점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인제 연표학습의 장점인데 첫 번째 보면 연표는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났으며 전후 사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면서 연표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의 종적 행적 관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종적인가 그 시대에 어떤 동시에 사실들이 일어났는가를 행적인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면서 역사 흐름을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인식함으로써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 연표학습의 장점 꼭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가 인제 그 밑에 이제 국사 세계사 관련될 때 그 당시 이제 한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비단계 개척한 사실과 노마 제국이 발전한 사실이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얘들은 개별적으로 한나라와 비단계 개척과 노마 제국 발달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한나라와 노마 제국이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국가다. 서로 그 교류했다? 그걸 연결 못 시키는 거야.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연관시켜 주는 거. 연표학습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그 비교 학습에도 또 왜냐면 영향을 주 비교 학습을 키우 비교 학습을 통해서 어떤 시간관념을 이제 인식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요게 있고 네 번째가 있는데 그 밑에 있어요. 네 번째. 세 번째 그 밑에 또 하나 있네요. 자, 비교학습자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요것도 중요하죠. 비교학습자료. 연표학습할 때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이 비교학습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다섯 번째로는
자, 연표에 수록되는 역사 사실 개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역사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개통적, 구조적 이렇게 보는데 시험 저기 책 읽다가 중요한 그 뭐 키워드 있으면 이렇게 빨간 책 쳐 놓고 외워 두세요. 요즘에는 기입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유형을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연표 학습의 그 뭐냐면 장점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표의 유형이 있어요. 연표의 유형도 그 뭐냐면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죠, 요 부분도. 그래서 인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종합 연표야. 우리가 흔히 인제 보는 게 종합 연표야. 교과서를 비롯한 이제 역사책 뒷면에 있는 연표들 많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비롯하여 많은 역사책들은 책 뒤에 부록이나 연표를 싣고 있고, 이들 연표는 대부분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이러한 시점부터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표를 보통 종합 연표로 한다. 네, 종합 연표.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 종합 연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교과서 뒷면에 다 있어요, 이 종합 연표는. 자, 이에 반해서 특정한 분야나 주제를 다루는 연표도 있어요. 음.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야별 연표나 문제 연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등등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정 분야나 주제를 다루는 연표도 있다. 정치사 연표, 경제사 연표, 뭐 과학기술 연표 같은 이 분야별 연표. 예. 이 첫 번째 이게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예, 요 정도. 예. 그리고 교통통신 연표, 그다음에 발명연표 같은 사회기능 연표. 이게 두 번째 연표죠. 그다음에 특정 사건의 주제만 모아놓은 문제 연표 이렇게 있죠. 등등. 자, 이렇게 이런 것들 분야별 연표나 사회기능 연표나 문제 연표는 다 이제 뭐냐면 특정 분야나 주제를 다루는 연표들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여기도 있네요. 더 하면 뭐 여기도 국가 주제별 연표도 있고 뭐 인물 연표도 있고, 예. 이을, 미음 이렇게. 이것도 다 이제 주제 그 어떤 특정 분야나 주제별 연표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어 그 근래에는 대단원이나 이제 그 중단원의 첫머리에 두는 연표도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원 연표라고 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단원 연표예요. 단원. C 있어요. 예. 이게 단원 연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교과서 보시면 대단원이나 중단원 첫머리에 이런 연표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단원 연표라고 하는데, 자, 이 단원 연표의 장점이 여기 나와 있죠. 해당 단원에 다룰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학습할 중요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 연표의 장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데 뒤에 얘기했지만 이 단원 연표는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좀 약간 안 봐요. 그냥 넘어가죠. 네. 존재감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계속 인제 연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에 구성 형식에 따라 또 연표를 이제 뭐냐 구성 그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뭐냐면 해설연표죠. 해설연표. 자, 이 해설연표인데 요거는 인제 그 해설연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근래에 이제 사건의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해설연표다. 예. 여기 네 번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관련 사진을 첨부한 사진 연표 등이 많이 있고, 해설 연표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전이나 참고 활동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설 연표는 해당 사건이 서술되어 있는 책의 쪽수를 제시함으로써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해설 연표의 이제 뭐냐면 장점을 써라 하면 여기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여기 해설 연표의 장점이야. 그래서 이 해설용표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11 년인가 12 년인가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인제 그 연표도 있고 그 옆에 점점해 놓고 뭐 총독부 나오고 해설 옆에 붙여 놓고 있는데, 해설 연표가 이런 방식인데 이게 해설 연표 있나? 잠깐만요. 이거 해설 연표예요. 예. 요게. 이게 해설 연표죠. 일단 연표가 쭉 있고 옆에 보면 이게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점점해 갖고 요 관련된 설명들이 쭉 있고 사진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이 해설 연표. 그래서 해설 연표 장점 정도나
그 해설표 명칭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 두세요, 요 부분은. 예. 그다음에 인제 또 보기에는 연표책이 있어요, 연표책. 그래서 인제 그 보통 인제 연표 같은 게 책의 부록이나 책의 내용의 일부로 이제 연표가 수록되는 게 많은데 아예 인제 책 자체가 연표로 구성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연표책인데 본문자표가 연표로 구성된 게 있는데 뭐 한국사, 중국사, 그다음 미국사, 일본사 이런 국가별 연표나 이거 다 연표 연 그 연표책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동양사, 동아시아, 세계사, 지역사 연표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 비교 연표도 있고 다 이 연표책의 종류예요. 자, 그 책의 형태가 간행되어 있다. 그래서 연표책은 이제 장 단 그 뭐냐면 장점이 나오죠. 연표책의 장점. 연표 장점. 자, 첫 번째로는 연표책 같은 게 책의 부록이나 책 속에 들어있는 연표보다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역사 사건이 들어간 시점을 찾아보는 데 유용하며 그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연표를 통해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유용하고 또는 역사적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다. 요거 여기까지가 이제 연표책의 장점이에요. 이거 그냥 외워 두세요. 예. 뭐 생각이고 할 거 없죠. 그냥 외워둬야 돼 이거는. 그래서 그 역교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하면 틀리게 돼 있어. 달달 외우세요 그냥. 내가 이 역교훈을 공부한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다 버리고 그냥 달달 외우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계속 얘기했지만 어 어떤 그 역교훈을 쓰는데 자기 의견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경험이나 생각이나 그런 걸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안 돼요. 틀려요. 예. 그냥 외우세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 학교 갈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연표책 관련된 내용 있고 이제 연표 활용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밑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 역사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 사실의 변화가 다른 과목이므로 역사학습에서 역사 사실의 일어난 시기나 선후 관계를 시간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특히 어 분야나 주제별로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다른 주제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혼동하거나 상호관계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간적 거리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표는 이런 것을 보완하여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잘 구성된 연표는 역사적 사실의 발생과 전후관계를 넘어서 전후관계 이해하는 데 넘어서 역사 전개와 그 사회생활의 종합적 이해하는 태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현실 수업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연표가 어떻게 개선하냐 이 개선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연표 학습의 장점이 앞에 언급했던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연표 학습의 기본 조건이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 예. 그래서 역사 학습에서는 연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연표의 기본 사항을 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연표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연표를 보는 방법을 뭐냐면 익혀야 된다. 그래야지 인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연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쓰시오 하면 요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연표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연표를 보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연표의 활용 방안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부터 해서 인제 연표 활용 방안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연표의 활용 방안을 한번 볼게요. 자, 연표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표에서 역사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먼저 연표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학습의 내용을 고르고 그리고 계기 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학습하고 있는 역사의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찾아본다든지 그 사실과 관련된 전후 사실에 어떤 것이 확인된다. 그런 다음에 관련 사건의 관련성과 사건의 의의를 당시 전체적 시대상을 고려하여 다면적으로 고치한다. 자, 이를 통해서 사건의 인과관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사건의 위치를 파악하고 연표를 이처럼 활용할 경우에 건말 연표나 연표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이게 첫 번째 인제 사료학습 연표 활용 방법의 내용이고요. 그 연표 활용 방법의 순서 있죠 지금. 그것도 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순서도. 예. 두 번째 단원연표 활용 방법이 나오죠. 단원연표는 그 단원표는 앞에 인제 언급했던 요 연표를 단원연표라고 해요. 그래서 대단원이나 중단원 첫머리에 있는 연표를 말하는 거죠.
자, 단원형표는 그 단원형표 활용할 때 장점이 인제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이거 외워 두세요. 단원형표 활용 내용을 장점을 쓰시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단원형표 첫째는 그 단원이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선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원형표는 학습 내용이 개관과 함께 살펴보면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 개관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는 거고, 개관이라는 것은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 그 뭐랄까요? 어 그러니까 그 요약문 요 정도 이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원 학습이 끝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할 때도 유용하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배경포죠. 예, 배경포. 그래서 이 배경포 활용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돼 갖고 기출문제 한번 언급됐었죠. 그래 갖고 연포의 전체적인 틀만 형식을 미리 알려주고 연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체험하는 방법이 배경포 학습의 대표 내용이다. 배경포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출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나왔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거고요. 백지도하고 비슷해요. 백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아무것도 없죠. 그걸 누가 채워주는 거야? 학생이 채우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그 배경포를 집어넣은 사실의 범위와 사건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실을 미리 넣어 놓고 나머지 사실 학생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인제 이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어떤 학습적 효과가 있는가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 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역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예전에는 말했지만 물으면 무조건 역사적 사고요. 그게 아니면 맞는 키예요. 그래서 "뭐의 장점을 쓰시오." 하면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역사적 사고를 양성할 수 있다. 예, 암기해서 쓰시면 돼요. 암기해서. 자, 두 번째로는 대단원 같은 일정한 단위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용으로 뭐냐면 이 연표가 이용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특히 단원의 서술 내용이 주제별로 되어 있어 뭐냐면 역사의 전체적 흐름이나 사건 사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역사적 사실의 관련성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를 통해부터가 인제 뭐냐면 배경포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경포의 장점.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나의연표, 가계연표, 학교연표예요. 네. 요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14 년도인가 한번 나왔어요. 14 년도. 기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표가 뒤에 있거든요, 예문이. 그래서 내가 인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국가가 있고 이 국가가 가정에 미치고 나에 미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것이 인제 나의연표 뭐 가계연표, 학교연표 있고 근데 학교연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의 흐름이 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학교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학습 과정이 국가의 어떤 뭐 그 국가 지금 역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또 받았는가. 뭐 그런 것들이야. 예. 자, 보면 아이고. 자, 보면요. 일단 두 가지 이제 뭐냐면 장점이 있어요. 예, 이거 주셔야죠, 이거. 네. 첫 번째는 나의연표, 가계연표에서 학생 자신이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국가나 지역적 사건들 함께 넣으면 사회 변화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교연표인데 학교연표의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변화와 함께 지역과 사회환경, 교육 정책 등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아. 그리고 나연표, 가계연표는 배연표로 또 활용돼서 왜냐면 요 틀만 주어지고 요거 없어 이거 다 없이 요거 자기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연표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제 연표의 이제 그 지도 내용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 지도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연표를 사용할 때 교사가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으며 잠깐만 지도 내용이 아니죠. 잠깐만요. 지도 내용은 아니네요. 여기가 제가 지도 내용이고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 장점이네요, 장점. 요거. 요것도 인제 요 앞에 있는 장점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장점. 여기 장점이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예. 네 가지 좀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인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잘못 적어 놨네. 여기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런 나의 연표, 가계 연표 장점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해서 여기까지가 인제 뭐 연표 학습 관련된 내용이고요. 연표 학습은 인제 또 어디에도 있냐면요. 파란책에도 있어요, 파란책에도. 파란책에 149 페이지 잠깐 펴 볼게요. 뭐 많이 겹치긴 하는데 149 페이지 펴 볼게요. 자, 연표 관련된 내용인데 연표는 앞에 있는 것들과 인제 거의 뭐냐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이제 발췌도 하면서 읽어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문단부터 볼게요. 예. 자, 연표를 작성할 땐 단순한 사실 나열한 것에 그치기보다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 등을 사이의 시대적 연관성이나 인과관계, 연속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인제 여기는 연표를 작성할 때 어떤 유의점 요런 것들을 인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한 지역이나 여러 지역이 여러 시기에 거쳐서 일어나거나 같은 시대에 여러 지역이 일어난 사건들 사이의 유사성, 차이성, 계열성을 밝히는 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이런 유의점, 단순 사실에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 서로 비교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역사 사실을 추출하고 그 연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은 역사이해 매우 중요하다. 시간에 따른 역사 상황과 그 전개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은 역사 사실의 행적인 연관성과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추출하는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양표 학습의 장점에 속하고 녹색책이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특히 단편적 역사 사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실의 의미와 관계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표학습의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냐면 연표학습의 장점에 속하겠죠.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들이 관련 내용들이 쭉 읽어 있는데 보면요. 실제 수업에서 연표는 한 단원이나 주제 혹은 그 시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개괄적 흐름을 이해하고 돕거나 단어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연표 학습의 인제 활용 및 뭐 장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제도나 혼인 제도의 변천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보게 하는 연표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학습 보조자료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해요. 구성을 짜임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조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요. 교수 학습 방법이. 그래 갖고 뭐 혼인제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16세기 이전에는 뭐 뭐냐면 글자색을 좀 약간 바탕색을 노란색을 쳐 놓다든가 그다음에 어 16세기 17세기 이후부터는 인제 뭐냐면 혼인제도 변환 내용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친형제도 실시 등에서는 뭐 파란색을 칠해 놓다든지 밑바탕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표가 할 경우에는 교사에게 뭐가 좋냐 그 내용인데 자, 연표는 교사의 수업 자료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학생이 직접 연표를 제작하는 경우도 한 마무리한 수업도 가능하다. 제 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제 뭐냐면 연표를 제작할 때 인제 그 활용 방향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연표 제작은 장시간 동안 여러 지역에 일어난 사실들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유용하다. 그래서 인제 연표 학습할 때 어떤 조건들 관련된 내용도 있죠. 연표 제작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연표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제외시킨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자, 이것은 연표 제작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화권이나 지역 국가들 병력적으로 배열하는 연표의 제작은 여러 가지 역사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까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요 한편부터는 이제 연표 학습할 때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 능력이 뭐가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책 연표 학습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녹색책 넘어가서 역사 지도 관련된 내용이죠. 역사 지도도 은근히 요거 많이 나오죠. 이것도 연표와 함께. 예.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